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9시에 인사드리는 이번 사연은요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매일 아침 9시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더 좋은 사연으로 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병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무시한 약속, 지워진 로그, 쉬운 길에 익숙해진 마음, 그것들이 쌓여서야 비로소 병은 이름을 얻죠. 저는 오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병을 수술대 위에 올리려 합니다. 기록과 절차로 말입니다. 장인어른의 장례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증 서류와 이사회 회의록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거운 봉투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사람은 돈이 아닌 시간을 남긴다. 진료 시간표를 보라. 장인어른이 직접 쓰신 메모였습니다. 평소 드시던 말씀이기도 했죠. 소아과 의사로서 30년을 일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환자보다 가족이 더 어려웠어요. 매형, 잠깐만요. 처남 현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차분한 편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버님이 왜 사위한테 병원을 넘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친아들인데. 현석아, 아버님 뜻이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지만 현석의 표정은 굳어만 갔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실력도 인정받고 있는데 갑자기 페이닥터 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참에 병원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환자들은 최신 장비를 원하거든요. MRI 하나만 들여놔도. 돈 얘기는 나중에 하자. 장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78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진료 시간표를 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30년 동안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환자를 보셨던 분이에요. 주말에도 응급 환자가 오면 마다하지 않으셨죠. 매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버님 뜻을 따르겠어. 짧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갑작스러웠거든요. 병원 운영이라는 게 진료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장인어른의 진료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책상 위의 달력에는 빼곡히 적힌 환자 메모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장인어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단순한 격려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장모님의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78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받으셨어야 할 검사였죠. 하지만 그날 검사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머님, 엑스레이 촬영부터 하실게요. 방사선 기사가 안내했는데 촬영 중간에 장비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떴죠. 죄송합니다. 장비에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5분 정도 후에 다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폐에 음영이 보였어요. 경험상 단순한 염증일 수도 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큰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현석이 반대했습니다. 매형, 과잉 불안 아닌가요?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면 이 정도 소견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며느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괜히 큰 병원 가서 스트레스만 받으실까 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에 병원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발견한 건데 CCTV 녹화 기록에 40분 정도 공백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장모님 검사 시간대였어요. 미라 선생님, 이거 뭔가요? 간호부장 정미라에게 물어봤습니다. 52세의 그녀는 이 병원에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없었어요. 창립 때부터 함께해온 분이거든요. 원장님, 그날 전기 점검이 있었어요. 일부 구역 전원이 잠깐 나갔죠. 전기 점검이요? 누가 신청했나요?
글쎄요, 저도 당일에 갑자기 들어서. 정미라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30년 넘게 병원 일을 해온 그녀가 이렇게 기억이 모호할 리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 현진에게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녀는 늘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주곤 했죠. 여보, 혹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현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맡겨주신 병원이잖아. 신중하게 하되 가족들 감정도 생각해야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장비 오류 로그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기계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설정 변경으로 인한 오류 같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날 장모님 검사와 같은 시간대에 다른 환자의 검사 기록도 있었거든요. 환자 A라고 해두죠. 시간대가 정확히 겹쳤는데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뭔가 단단히 꼬여있는 실타래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의사로서 그리고 병원 대표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정미라 간호부장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원장님,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뭔가요? 검사 시약 수불표랑 처방 코드 사용 이력을 정리해봤어요. 그녀가 펼쳐 보인 자료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숫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환자 A의 처방 전 시간 도장이 어머님 검사 시간과 동일해요. 정확히 같은 슬롯이죠. 컴퓨터로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오후 2시 15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처방이 동시에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미라 선생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30년 일하면서 처음 봐요. 시스템상 같은 시간대에 두 개의 처방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제가 처방 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20년 넘게 봐온 코드들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환자 A는 단순 감기 환자였는데 사용된 검사 코드가 복잡했거든요. 혹시 코드를 바꿔 입력한 건 아닐까요? 정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코드를 스왑한 것 같아요. 저는 노무사와 의료법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원장 권한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감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미라와 회계 담당자 그리고 외부 감사법인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원장님, 이거 발견했어요. 회계 담당자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특정 검사 항목의 수가비가 지난 3개월간 급증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현석이 담당하는 피부과 연관 검사들이었습니다. 실제 환자 수와 맞지 않아요. 환자는 줄었는데 검사비는 늘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진료해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였죠. 환자의 증상도 검사 결과도 그리고 이런 회계 자료도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상대가 가족이라는 점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현진과 대화했습니다. 여보,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심각해. 의도적인 조작 정황이 명확해. 현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석이가 그럴 리 없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가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병원을 맡은 사람으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신뢰가 걸린 문제니까요. 일요일 저녁 큰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언제 이후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평소라면 담소가 오가는 따뜻한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만큼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모인 김에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저를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병원 내부 감사를 실시했어요. 갑자기 왜요? 현석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거든요. 검사 기록이나 처방 시간 같은 것들. 형부,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장모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각자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상대방 얘기는 안 듣는군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현석은 자신의 억울함을, 며느리는 가족의 명예를, 저는 절차의 중요성을 각자 주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자네 장인의 뜻을 지킬 거네. 그분이 이 병원을 왜 만들었는지, 왜 자네에게 맡겼는지 생각해봐야지.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할머니, 저도 봉사 갈 때 같이 가도 될까요? 갑자기 손녀 소린이 말했습니다. 22살, 요리학교 준비 중인 아이였어요. 한때 문제아로 불렸지만 최근 들어 많이 달라졌죠. 봉사? 할머니가 매주 토요일에 무료 급식소 가시잖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장모님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겉돌기만 했어요. 현석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했고, 며느리는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차와 원칙을 말했고, 현지는 중재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도 진짜 문제를 직면하려 하지 않았어요. 증거는 명확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처리하는 것은 별개였거든요.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환자를 속인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제가 답했어요. 30년간 장인어른을 보며 배운 게 있다면 그분은 절대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매형 마음대로 하세요. 현석이 냅킨을 던지듯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나갔고요. 남은 건 저희 부부와 장모님 그리고 소린이뿐이었어요. 갑자기 식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장님, 장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감정이 아닌 절차로 가요. 그게 장인이 원하던 방식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정리해 줬습니다. 가족이지만 원칙을 지켜야 했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감사팀과 함께 전자차트 접속 로그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데이터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이거 보세요. IT 담당자가 PACS 시스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의료 영상 저장 시스템이었죠. 이미지 타임스탬프가 이상해요. 저장 시간과 촬영 시간이 1시간 차이 나요. 1시간? 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다른 환자 영상도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의학적 실수라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의도적인 조작이었습니다. 검사실 출입카드 기록도 확인해 봤나요? 정미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문제의 그날 현석 원장님이 검사실에 3번 출입하셨어요. 평소보다 2배 많은 횟수죠.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꺼진 CCTV, 조작된 검사 결과, 겹친 처방 시간, 그리고 잦은 출입 기록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학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과장과 왜곡 시도가 맞습니다. 외부 감사법인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장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78세 어르신이 충격받을까 걱정했지만 장모님은 생각보다 담담하셨어요. 역시 그랬군요.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완전히 알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느낌은 있었죠. 검사 받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감정이 아닌 절차로 가자고 했잖아요. 원장님이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장모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봐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현석을 별도로 만났어요. 형제지간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한 병원에서 일해온 사이였거든요. 현석아,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내가 한 일 다 알고 있어.
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전자차트 접속 로그, PACS 이미지 조작, 처방 코드 스왑. 다 확인했어. 매형, 그게. 변명하지 마.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현석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이 사위 앞으로 넘어가는 게 억울했어요. 제가 친아들인데. 그래서 어머님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야? 조작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시게 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한 건 환자를 속인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을 상대로는 더더욱 그랬죠. 화요일 아침, 저는 현석에게 공식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 의료윤리 위반, 그리고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였어요. 매형, 정말 이래야 해요? 현석아, 이미 선택의 시간은 지났어.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저는 처벌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함께 준비한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개원 지원 계획서야. 병원에서 3개월간 개원 자금을 지원하고 환자 의뢰도 도와줄 거야. 현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그날 오후,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루머가 돌기 전에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30여 명의 직원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최근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 일부 의료진의 윤리 규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료진과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정미라가 미리 분위기를 정리해뒀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모든 진료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럴 필요가 있나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해야 해요. 환자들 신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가족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지킨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며느리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이해하고 싶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현석이 다시 찾아왔어요. 계약 해지서에 서명하러 온 것 같았는데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형, 죄송해요. 뭐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3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였어요. 가족을 용서하는 것과 원칙을 지키는 것,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현석아, 내가 좋은 의사라는 건 알아.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환자들 신뢰부터 회복하고.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서야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발표하신 소식에 모두가 놀랐어요. 병원을 의료재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사전에 상의도 없었거든요. 장인의 유지였어요.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죠. 병원은 돈벌이가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라고. 장모님이 꺼내신 봉투에는 장인 어른이 손으로 쓰신 유서가 들어있었어요. 병원이 우리 가족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것이 되길 바란다. 무료 진료와 야간 진료를 확대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장인 어른의 글씨였습니다. 평소 드시던 말씀이기도 했고요. 재단 전환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제 개인 재산으로 충당할 거예요. 장인이 남긴 보험금과 부동산을 모두 출연하겠어요. 78세 어르신이 내리신 결정치고는 너무 과감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현석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매형,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와 함께 온 현석이 말했어요. 상속권 침해와 재산권 분쟁이에요. 아버님이 정말 이런 의도였는지 법적으로 다퉈봐야죠. 소송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현서가 법정에서 만나더라도 원한은 품지 말자. 매형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재단 전환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생전 증여와 특정 목적 재단의 법적 구조상 현석 씨의 청구권은 제한적이에요. 다행이네요.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직원들이 불안해했고 일부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 동네 아이가 급성 충수염으로 실려온 거였어요. 원장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까요? 당직 간호사가 물었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 여기서 수술하자. 10살 남자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장모님을 봤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병원에 나와 계셨거든요. 어머님, 왜 이 시간에? 응급환자 있다고 해서 왔어요.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수술이 시작됐어요. 다행히 복잡하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무사히 끝났죠. 수술이 끝나고 나왔을 때 장모님이 수술실 앞 의자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됐어요? 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다행이네. 이거 하시며 장모님이 메모를 4개 주셨어요. 그건 장인어른이 남기신 메모였어요. 가진 건 시간이란다, 강서야.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쓰는 시간이야말로 의사가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이라는 뜻이었죠. 무료 진료와 야간 진료를 확대하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장인이 가장 원하던 일이거든요. 새벽 6시, 아이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병원 가려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 괜찮아요. 이런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이후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예상대로 현석의 패소로 끝났어요. 재단 설립도 무사히 완료됐고요. 현석은 약속대로 병원 외곽에서 피부과를 새로 열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주말 진료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매형 감사해요. 개원 한 달 후 현석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뭐가? 결국은 형부 말이 맞았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더 보람있어요. 환자들 반응은 어때? 처음엔 어색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정직하게 진료하니까 오히려 더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많이 변했어요. 집안일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고 장모님의 재활훈련도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물리치료 어땠어요? 좋았어요. 며느리가 함께 해주니까 더 힘이 나요. 가장 큰 변화는 손녀 소린이었어요. 재단 카페테리아에서 조리봉사를 시작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환자분들이 제가 만든 죽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소린이가 요리를 잘하는구나. 할머니 레시피 배워서 만든 거예요. 병원 환자분들도 드시고 동네 축제 때도 나눠드릴 계획이에요. 소린이가 기획한 밥상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병원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죠. 원장님, 이번 주 토요일 축제 때 우리 병원에서 무료 급식 부스 운영한다며요? 정미라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소린이 아이디어예요. 요리학교 준비하면서 배운 걸 활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토요일 축제날, 저희 가족 모두가 나와서 봉사했어요. 현석도 피부 상담 부스를 열어서 도왔고요. 매형, 이런 게 진짜 가족이네요. 현석이 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장모님이 휠체어에 앉아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 같으셨죠. 어머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런 모습 보니까 장인이 기뻐할 것 같아서. 해질녘 축제가 끝나고 정리할 때였어요. 소린이가 수익금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단에 기부할게요. 얼마나 벌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시작이니까 의미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가 지키려던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구나.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구나. 정의는 형벌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현진에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기준을 세우면 탓은 줄고 일이 보여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야. 제대로 된 시작.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야간 진료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환자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게 바로 장인어른이 원하셨던 모습이었어요. 3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환부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프더라도 드러내고 소독하고 정확히 꿰매야 합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결국 해냈어요. 아픈 부분을 덮지 않고 정직하게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더 건강하고 튼튼한 가족으로 말입니다.